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영증권의 우리 구루죠. 애널리스트들의 형님, 큰형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예,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간에 일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예. 네. 역시나 미국은 상당히 센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전고점까지 다 올라가기에는 뭐 작년도가 조금 약간 과열기가 있었으니까. 네, 한 절반 정도 떨어진 네. 폭의 절반 정도 S&P 500 기준으로는 최근 한 달 사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시나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한 2배 정도 더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휘청, 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채권 시장이 휘청하면서 흔들렸고, 주식시장도 그걸 환호하지 않고 경기가 좋다는 거를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느낌?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뭐가 정상이냐. 물론 이제 학습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고 유동성의 양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굉장히 훈련되어 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과연 이걸 정상으로 볼 거냐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주가라고 하는 거는 성장과 금리의 함수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장을 많이 하면 그 주가에 긍정적이고요. 또 금리가 낮으면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반응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이라고 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번에 시장이 휘청하기 직전인 작년 말까지 미국 주가는 작년 말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가 만들어진 이래 최장기간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해보면 1.2%밖에 안 됐거든요. 네. 주식이 그렇게 막 소위 날아가는 동안에 네. 이 1.2%라고 하는 성장률은 통상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 중후반 정도라고 보면 그것보다도 낮고요. 네. 2차 2차 대전 이후 전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1970년대를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네. 높은 인플레와 낮은 성장이 네. 공존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GDP 성장률이 연율화로 3.2%인데 네. 지금 1.6%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금리 의존증이 네. 너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도 지난 10년 동안 좀 익숙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8천억 달러의 총 유동성을 이 리먼 사태 이후 4조 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렸고, 2018년도에도 금리 좀 이제 올리고 다 이제 긴축하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결국 그걸 못 해놓고 또 돈을 풀고, 네. 예.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정말 미친 듯이 네. 풀어서 이제 9조 달러 육박하는, 정말 돈을 풀고 이번엔 재정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 유동성에 취해 있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네, 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부채를 생각하면 참 답이 없어 보이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원재가 2008년도 가을철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저는 싹텄다고 보는 쪽인데요. 네. 그 가을철에 그 스산한 가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투자은행이 파산하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로 경색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국면에서 꼭 잘못된 경제 조치는 책임을 지고 망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당한 도덕이다라고 말하는, 예전에 대공황 때도 미국의 그 시장 원리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망해서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싹이 돋는 것이고 이게 자본주의에 장기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가을에 망해야 될 금융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2008년 가을을 회고했던 버냉키의 그 회고록, 그 책을 보면 이제 온갖 변명이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는 이러이러해서 날려야 됐고 AIG는 이러이러해서 날리면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살렸다는 건데, 그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리먼 파산의 후폭풍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후에 들어간 구제금융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리먼 브러더스를 이 돈 주고 살려주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들었으리라는 판단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됐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뭐 큰 경제 조치가 휘청거리면은 뭐 다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 대기업들 중에서 무슨 그룹, 굉장히 어려웠던 그룹들도 특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책은행 지원을 받아서 다 건전해졌어요. 저희들이 네. 볼 때는 뭐 앞으로 2, 3년 정도 놓고 볼 때 한국의 대기업 중에 문제될 게 별로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마불사의 자본주의가 되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흘러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와서 금리를 올라가는 거를 과연 그 후폭풍을 중앙은행가들이 감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미 한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그 대출을 해준 것들 탕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만기 연장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124조 원인가 들어서 저는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조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 후퇴가, 미국의 경기 후퇴가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부채가 어떤 중앙은행가들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채권 시장의 반응이 딱 그거 아닙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네. 이번에 이제 다시 금리가 지난 주말에 뭐 고용 좋아지고 하면서 2.8%대로 올랐습니다만 그 전에 2.6%대까지 찍으면서 고점이 예, 3.5였는데 3점대 중반에도 그렇게까지 강한 거는 너희들이 해봐라.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금리를 올릴까? 어떻게 보면 또 금융시장의 또 탐욕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너희들이 올릴 수 있겠어라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글로벌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 사실 부채 문제를 따지면 한국이 글로벌하게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빚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다 똑같은 일인데,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민간 부채는 어느 정도는 좀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꽤 낮아졌고요. 네. 뭐 기업 부채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 8, 90년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부채가 문제이고요. 정부 부채가 이제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30% 넘어섰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은 비교적 좀 여유 있는 반면에 지금 기업 부채는 GDP의 뭐 300%에 육박하고요. 네. 가계 부채도 GDP의 100%를 넘어간 네.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려워지는 건 사실 비슷한 일인데, 근데 미국은 공공이 어렵고 한국은 민간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정부의 그 신용도와 그 민간의 신용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간이 훨씬 취약하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치러야 될 비용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그 보고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신용갭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민간 부채가 그 장기적으로 이제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이제 흘러온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일본이 신용갭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태국이 한 21%, 네. 우리나라가 17%입니다. 네. 지금 주요국 중에 3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채가 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0.5%예요. 그러면 가계가 부채가 없다는 얘기네요. 부채를 줄였다는 예, 얘기죠. 예. 기업은 부채를 좀 늘렸지만 가계가 부채를 많이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쪽의 부채 부담은 장기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높아진 신용 갭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금리를 더 올려야 사람들이 빚내는 걸 두려워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렇게 부채가 과거의 그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높아졌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
경제가 탈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앞서서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민간 부채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은 공공부채도 원래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릴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네. 우린 YCC 그냥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도 보기에 따라서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른 해석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좀 뭐 사실 판단 혹은 네. 뭐 예측을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작년도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정부가 막았잖아요. 네. 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거주할 때 계획은 뭐 최소한 한 1년이나 2, 3년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를 몇 달 앞둬 놓고 대출을 막는 건 좋은 정책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근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왜 썼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부채를 막는 직효약인 건 맞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빚낸 사람들의 금융 비용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3년짜리잖아요. 네. 실제로는 전부 대출이 3년마다 조정되는 변동금리 대출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면 그 당시에 정책 당국자들의 그 고민은 야, 그 아주 세련된 정책은 돈의 가치인 금리를 조정하는 게 훨씬 세련된 정책이죠. 내가 돈을 빌리는데 코스트를 높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빌리든가 능력 없으면 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선택을 주는 좋은 정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기존의 부채 차입자들의 영향을 주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정한 게 아니고 아예 돈을 못 빌리게 양을 조정한 거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부채를 못 늘리게 한다 그러면 아예 대출을 못 받게 이 통제를 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자율을 올려서 그 과잉 레버리지를 막겠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네. 코스트가 큰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질문은 야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질문을 걱정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져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선이네요. 공공부채를 녹여주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의 양을 실질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민간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민간 부채는 조금 다를 것 같죠. 조금 다른가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는 정부가 빚을 진 거니까 돈값이가 떨어지면 정부가 갚을 돈의 양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지니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민간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고용이나 임금이 늘어나서 뭔가 갚을 수 있는 캐퍼시티가 더 증가를 한다면 정부는 사실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이고 민간은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입장이니 인플레이션이 나면 한국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는데 미국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것이 부채가 어느 정도 상황이어야 부채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부채의 상환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실질 금리가 낮게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렇죠? 하거나 실질 금리를 네. 낮게 가져가는 건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는 뭐 인플레 기대 심리 뭐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아무튼 부채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명목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실질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이런 거에 앞서서 무조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명목의 세상이니까 네. 여기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갚아야 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미국의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돈 내는데 헉헉거리게 되면 경제 자체의 통화의 그 승수가 확 떨어지면서 소비도 확 떨어지면서 네. 미국보다 훨씬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원인다고 하면요. 네. 가계 금융자산은 4천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량적으로 보면 네.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가계에게 유리해요. 네.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빌려준 사람도 있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돈을 빌리는 입장이고요. 가계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게 왜 문제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한 경제 주체가 손을 들고 어려워지면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요. 이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자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소비를 늘리거나 이러진 않은데 부채를 많이 진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비를 이자 받은 사람 보유층이 소비 늘리는 것보다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자로 내면서 소비를 못하는 게 훨씬 큰 것 같은데요. 개수로 많겠죠. 근데 이 예. 추론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게 거의 노무현 정권 중후반 때거든요. 네. 그 이후로 한국의 민간 소비가 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계속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강하고 있는데 민간 소비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밑도는 거는 우리나라 GDP가 뭐 이렇게 둔화되는 게 뭐 수출 부진 그건 아니죠. 수출은 뭐 계속 굉장히 늘었으니까요. 잘했고 네. 정부 지출 계속 정부 돈 많이 쓰고 있고 기업 투자도 그냥 전체 성장률만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원인은 민간 소비 부진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이 높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빚내 가지고 빚낸 게 아니고 다 뭐 월급 나오는 중산층들이 집 살라고 뭐 빌린 거다라는 거는 그 말이 맞는데 네, DSLR 규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원리금 같은 거 갖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못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월간 2,300만 원씩 이자 갚으면 월급쟁이가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쪽인데 이게 뭐 당위적으로 굉장히 또 한국 사회가 저는 분열돼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집을 사는 문제, 집은 대부분 자기 돈 가지고 안 사잖아요. 플러스 알파. 예, 뭐 네.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회가 분열이 되어서 이런 식의 정부가 청년 차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이런 안이 나오면 굉장히 반대편에서의 그 공격이 드세요. 네. 빚내서 리스크 테이킹한 사람을 정부가 도와주는 거냐? 사실 뭐 집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뭐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현상을 둘러싸고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뭐 인플레이션 경험해 봤습니다. 70년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또 경기 후퇴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 막대한 부채라고 하는 거는 전 지금이 유사일에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나 관료들도 이런 정도 부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특히 중앙은행가들의 통화 정책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한 8월달에 25p 정도 금리 인상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서 금리 역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톤으로 다 지난번 네. 금토이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저는 뭐 불편하죠.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마음 편하진 않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미 금리 역전이 됐던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네. 한 2000년, 2006년도, 2018년도 있었는데 그때도 자본 유출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세상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일입니다. 네. 근데 세상은 한국과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졌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금리를 보고 들어온 채권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건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더 높습니다. 더 좋아요. 네. 우리나라 뭐 정부 부채가 미국, 일본보다 적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재정의 신뢰도는 한국이 더 높은데 한국의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이자를 3% 넘게 줍니다. 일본의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이자를 0.2%밖에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나라인데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한국이 비슷하고요. 영국이나 독일 2%대입니다. 그러면 그 금리 역전이 돼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이지만 그러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남들은 더 빠져나가야 되겠네. 전 세계가 그러면은 뭐 다 미국으로만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제가 네. 앞서서 2018년에도 금리 역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입니다. 미국 금리 2.5, 한국 1.75였어요. 예. 2006년엔 한 1%포인트까지 미국 금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금리 차이가 그거보다 더 벌어진다. 그러면 이 돈이 이번에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하기는 힘들어요. 또 다른 네. 불확실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민간의 부채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여력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요.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따라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면 이번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전반적인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낮은 금리를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네. 한국은 더 부담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작년 8월부터 먼저 올려놨죠.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 뭐 저는 이번 인플레 국면에서 한국은행이 욕먹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마는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니까 7월 말에 역전이 됐어요. 그나마 한국은 움직였죠.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에야 처음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근데 금리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가 이제 눈에 밟히죠. 네. 그래서 ECB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결기가 느껴지지 않고요. 네. 일본 중앙은행은 아예 금리를 올릴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지금 일본이나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뭐 엔저 때문에 수출 기업들 어닝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엔화의 약세는 일본 경제에도 나쁘다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미국이 올 가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통화정책 긴축의 강도가 좀 완화될지란 기대를 전 세계가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일본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견디면 올 가을쯤 되면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 시기만 버티면은 강달러가 그 강달러에 보면은 엔저, 약유로, 약한 원화 이런 것들이 완화될 거란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긴축 사이클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미국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나마 미국은 감내할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 이건 또 글로벌 경제에 다른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적당히 둔화되는 게 특히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나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는 조금 오히려 더 미국 경제가 아주 강건한 것보다 더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은 발표가 되었고 50만 이상의 아주 높은 고용이 발표됐고 CPI는 아직 안 나왔는데 CPI가 지난달 9.1 사상 최고치 근데 최저고치를 찍고 8.7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8.7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호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물론 아직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네. 인상하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으나 네.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엔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내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의 높아진 기저효과 생각하면 더 많이 높아지기 힘들 것 같고 전년비로는 이제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 올해 워낙 많이 높이 네.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원재재 가격이 거의 뭐 전부 약세장으로 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은행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높아진 기저효과 때문에 좀 약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2% 안팎의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네. 그건 어렵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제에 주름을 주기보다는 제 생각엔 예를 들면 3에서 4%의 인플레이션을 그냥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 네. 궁금한 게 이번에 대만에 이제 펠로시 의장이 가면서 일본 엔화가 한번 잠깐 강세로 갔었는데 대만에서 떠나자마자 다시 약세로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원화하고 비교해 보면 950원이 깨지는 네. 930원대까지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국가 부채로 따지면 뭐 민간 부채, 국가 부채 다 합쳐서 뭐 사상 최고의 부채 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일본 중앙은행도 YCC 한다.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일본 엔화가 약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네. 전혀 다르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저보다 직접 원래 보셨으니까.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엔화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엔화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안전통화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대 채권국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안전통화의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엔저가 나타나는 건 이제 그런 관념도 어느 정도 약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걸 흐트러뜨리는 건 제 생각엔 그 엔화의 속성을 떠나서 대내외 금리 차나 아니면은 미국이 강력하게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는 통화 정책이 저는 엔화 약세 이번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본 입장에서도 어쨌든 엔화 가치가 약해진다라는 게 뭐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의 통화 가치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뭐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네, 소비가 크죠. 그럼요. 일본은 일본은 뭐 GDP 대비 수출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네. 그러면 자국 통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생활의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일본도 어느 정도 좀 임계치까지 가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둔화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경기가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경기가 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경기 침체니 뭐 이걸 떠나서요. 이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1970년대 이후로 GDP가 연속적으로 역성장을 했던 거는 이번 포함해서 8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경기 침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1분기, 2분기가 역성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미국 경기가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번을 제외하고 이번 이전에 나타났던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을 때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경기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는 거는 경기가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성장을 했는데 연준이 오히려 3월부터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2분기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예상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한 2% 언저리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1.78% 성장할 거라는 건데, 근데 지금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경기가 뭐 3분기도 역성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는 수치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수요의 둔화도 결국은 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올 가을 정도에 네.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매우 신중한 태도로 네. 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전망과 기대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는데 지금 연준이 지금과 같은 기색이다. 그러면 저는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특히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말씀하신 기색이라는 것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 네, 뭐 인플레이션은 꼭 잡아야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둔화와 어느 정도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공급의 문제, 지금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도 크게 보면 물가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경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비율은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써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은행이 본질적으로 잡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그 선이 어느 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였다 그러면, 예컨대 한 3에서 4%의 물가 상승률은 그냥 우리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노멀이 되고, 네.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정도가 앞으로의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신한은행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신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대담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월 달에 한 달 쉬는 게 참 다행이네요. 잭슨홀 연설밖에 없고. 왜냐면은 7월 달 거 발표될 때까지 CPI나 물가가 그렇게 크게 확 떨어지는 건 안 보여주겠지만 7월 달 이후로는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질 가능성을 좀 지금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원자재가 하락한 걸 보면. 네. 그러면 9월 달에 대해서는 게다가 9월 그것도 20일이니까 네. 충분히 피크아웃된 걸 보면 이제 연준에서는 그동안의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저는 뭐 그것이 9월 달에 연준이 할 행동을 딱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좀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까지 5월 FOMC 이후로 미국은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어요. 이게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냐까지도. 네. 근데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로 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했지만 저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9월 달에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물론 그 확률은 매우 낮지만요. 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 7월 FOMC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이 정상화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가 넘었으니 이게 높은 금리나 낮은 금리냐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엔 상당히 정상화가 됐고, 미국도 연방기금리가 2.5%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연준 의원들이 찍는 점도표상의 그 중립금리 수준까지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긴 힘들 겁니다. 물가가 높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해서는 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그 한 달간의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 네. 지금 채권 시장은 자기네가 규모가 커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전 진짜 그런 의욕도 생겨요. 얘네가 시장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자신하는구나. 자기네 힘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3% 정도까지는 갈 태세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나중에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를 할지라도 네.
이게 뭐 갑자기 CPI가 뭐 3% 미만으로 떨어질 건 아니니 네, 네. 한 3% 정도까지 밀어붙일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물 금리가 3%도 안 했고 네, 네. 10년물은 뭐 2.6%를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네. 황당한 네.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제 생각하세요? 생각엔 저도 한 2.6%까지 간 거는 늘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좀 야성과 탄성이 있어서 좀 이상 레벨이라고 봐요. 거기까지 2.6%까지 거기서 채권을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또 2.8까지 갔으니까 채권이 움직이는 변동성도 되게 커졌거든요. 아니 하루에 막 네. 20bp씩 움직여요. 요즘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움직이는 게 그 시장에 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호들갑이나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시장 금리가 좀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우리가 6월 말 7월 초에 봤던 그 시장 금리가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한 3% 중반. 예, 그걸로.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2018년도에 10년물이 한 3.25 정도까지 갔고 그때 S&P 500 지수가 한 19.8% 밀렸어요. 근데 지금의 금리는 한 3.5까지 갔죠. 물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건 이번에 강도가 더 하니까 이번에 주가가 더 많이 조정받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번에 S&P 500이 한 25%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주식 시장의 조정 강도도 얼추 금리 올라간 것들을 좀 프라이싱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2.6까지 금리는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뭐 그거보다는 시장 금리가 이미 고점을 친 거 아닌가. 여기 조금 비중을 둬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미국도 한 3 정도에서부터는 네. 좀 신중해지지 않을까. 둔탁하게.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또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가는데 경기가 또 둔화된다 그러면 네.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건 또 사후적으로 네. 또 그렇게 많이 벌어지긴 힘드니까. 네. 그래서 뭐 3.5가 10년물 기준으로 꼭 피크였느냐. 뭐 이거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언저리가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연준이? 뭐 그것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뭐 전혀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채 문제가 터지는 금리가 어디냐? 이걸 알 수는 없죠. 네. 이미 뭐 어디선가 터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얼개는 어쨌든 중앙은행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적정 금리 도달한 이후에 올 가을에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한 부채를 감안한 중앙은행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읽는 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면 주식이 그땐 진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경기 침체 오는 경기 거니까? 침체뿐만 아니라 뭔가 부채 위기의 산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19년의 금리 인하는 2018년까지 연준에 긴축을 했다가 2019년의 금리 인하는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 이제 그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가 주식하는 사람들에 큰 도움이 됐는데 내년도는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좋을까 그런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살펴보면 작년까지 정말 성장주들이 정말 성장을 구가하던 네. 제로금리 시대에 혜택을 정말로 많이 받아가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캐피탈도 활성화됐는데 순식간에 한국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벤처 캐피탈이 얼음장으로 그냥 바뀌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에 보면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네. 그 반등을 제일 잘했던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연한 이제 종목별로 분위기가 싹 바뀌는, 네. 그리고 성장률이 안 받쳐주는 테크 주식들은 그냥 그야말로 우장창하고 그냥 네.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왔는데 이제 요 금리가 이제 당분간 어느 정도로 요 레인지에서 있다면. 네. 과거하고는 좀 궤적이 다른 주식시장이 오겠죠. 다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성장주 올라간 것에 대한 저의 해석은요.
일단 뭐 우리가 금리가 떨어질 때 성장주가 좋다라는 거는 뭐 이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네. 과정인데 최근에 금리가 꽤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반영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럼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라 그러면 앞으로 성장주가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타나는 반등은 이것의 성격이 뭐든지 간에 S&P 500에 거의 반등 없이 한 25% 밀린 다음에 나타난 반등이거든요. 네. 이건 어쨌든 낙폭 과대에 따른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럼 베어마켓 랠리는 아주 심플한 게 직전에 많이 떨어졌던 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스닥 같은 게 많이 올랐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 말이 안 되는 성장주들이 많이 무너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저점에서는 2배씩 올랐어요. 이게 뭐 성장주라고 이름 붙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스탑 같은 주식 이건 일종의 밈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2배 올랐습니다. 네. 근데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아직 한 60% 넘고요. 또 쿠팡도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왔어요. 네. 역시 고점 대비 하락률은 60%가 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 과대주 중심의 반등이고 또 그 이면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빅테크 주식이 올라간 건데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낙폭 과대 논리는 희석이 될 테고요. 그렇겠죠. 또 그럼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정책 금리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과하게 진행되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본질적으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기 힘들어요. 네.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돈을 들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돈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에서 얼마나 오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채를 생각하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보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힘들 거예요. 네네.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 많이 떨어졌던 민주주식을 비롯한 낙폭과대 주식이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한 것은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다. 뭐 한국도 많이 떨어진 게 반등을 세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다음 국면에서 만약에 금리가 유지된다고 할 때 뭐 기업들 중에 가격 반영을 하는 놈들은 꿈틀꿈틀 중간중간에 할 거고 금리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시 빠지지는 않을 테니 그러면 네. 이 다음 국면에서 어떤 주식을 봐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은 좀 휘청하고 있지만 다른 그 빅테크들은 여전히 이번 실적을 봐도 뭐 잘 그런 정도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타격도 덜 받고 유지가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성장주 개념과는 이제 좀 네. 다른 초거대 기업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너무 비싼 주식은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애플은 또 뭐 그 정도로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애플과 아마존을 같은 그룹으로 놓는 건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시장에서의 애플을 그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로 구별하는 건 맞진 않은 것 같고 네. 애플과 알파벳 같은 게 좀 한 그룹인 것 같고요. 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주가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뭐 넷플릭스라든가 네. 아니면 메타 네. 이런 것들이 또 한 그룹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비싼 주식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조금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로 총량적인 경제 성장은 정체가 됐어요. 근데 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먼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과 공장 굴뚝주들의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게 과거의 기술 혁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기술 혁신은 뭔가 뭐랄까요? 그 구체적인 발명품이 있었어요. 네. 1차 산업혁명은 동력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죠.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됐고 네. 3차 산업혁명은 뭐 컴퓨터 네. 혹은 뭐 정보와? 인터넷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게 뭐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 기술의 융합이거든요. 예. 세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과거에는 기술의 진보가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수요, 아주 큰 수요가 팡 하고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그 플레이어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제 주체는 어떻게 보면 후퇴를 하고 네.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진 경제 주체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총량의 파이가 잘 안 늘어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다.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선 저는 좋은 서비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타다의 출현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이 기존의 택시 운전 기사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쿠팡과 마켓컬리 혹은 아마존의 성장의 이면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주주들이나 뭔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건 맞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를 그 자체가 많이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수요를 뺏어오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세계화라고 하는 거, 세계화의 최대 수혜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파이가 크게 안 커지는데 그 안에서 효율적인 기업들이 뭔가 이 파이를 남의 파이를 뺏어오면서 나타났던 게 소위 나스닥 빅테크의 약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장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했던 게 자본을 줄였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투가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예로 들까요?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네. 애플이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마다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건 다 쌌는데 그렇죠.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아는 회계학의 상식으로는 뭐냐면 적자 기업들이 적자가 날 때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네. 애플이 자본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홈디포, 다우 30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이건 물론 이제 빅테크는 아닙니다만은 아니면 스타벅스, 네. 도미노 피자 아주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홈디포,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는 아예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생각해 보면 뭐 기업이 효율적이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예비적 동기로 기업이 쌓아둔 돈이거든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써야 되고 설비 투자도 쌓아둔 게 자기 자본인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스타벅스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비적 동기로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는 얘기지만 돌이켜서 말하면 저는 자본을 줄이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네. 자본은 증식의 욕구가 있어야 자본인데 네. 우리 시대 미국의 첨단 기업들은 자본을 줄여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총량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사실은 자본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본에 부여되는 어떤 부가 커지는데 성장을 못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네, 효율을 높이는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죠. 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좀 궁금해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주주 환원이나 네. 이걸 통해서 자본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 그러면 그러니까 빅테크는요. 네. 기존의 비효율적인 것들을 뺏어와서 자기들의 파이를 늘린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주주 환원으로 포장이 된 자본 파괴를 통해서 자본 효율성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로 보나 아니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아니면 자본을 파괴해왔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우 이단적인 네. 형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어느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또 주도주가 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낙폭 과대 종목이 네. 올라가는 베어마켓 랠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70년대 니프티 50 생각이 막 떠오르네요. 네, 그때도 비쌌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요, 그런 거예요. 이 껍데기인 주식, 그거 다 집어치우고 네,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사자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주를 고르는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정말 성장하는 주식을 사도 비싼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70년대 니프티 50대의 어떤 그 주도주 중에 IBM 같은 주식 예. 또 그 당시에 빅테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맥도널드 같은 주식이 그 기업은 이후까지 살아남고 주도적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70년대 기록했던 그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데 한 15년, 16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는 주식이 그 고점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다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기억을 많이 하실 닷컴 버블 때 미국 나스닥의 시총 1위였습니다. 네네. 근데 20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가 될 때도 나스닥의 시총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건 껍데기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성장주 중에 위대한 기업이죠. 네네. 20년 지나도 또 주역이 됐으니까. 근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국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6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비싸니까. 예. 그것이 먼 미래의 세상을 바꾸더라도 네. 그 기대가 주가 안에 많이 투영돼 있으면 시장은 장기간 고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고점에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5%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 아마존도 거의 뭐 한 40% 후반까지 밀려서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조정은 뭐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주도주로 간 건 아니고요. 2007년, 8년까지 닷컴 버블 1년 동안 조정받고 다음은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가 되지 못했어요. 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빅테크라는 의미보다 비싼 주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위대하고요. 좋은 기업이고 그 기업이 20년 지나서도 진가를 발휘했지만 문제는 그 주가에 투영이 된 기대가 너무 크면 그건 결국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또 프리미엄 받아 비싼 게 또 올라가는 거는 경험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일정 부분 오르는 상태에서 유지되면 그래서 어떤 분들, 특별히 가치주 투자를 하시는 분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를 비교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 한국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에 소위 말하는 뭐 태평양이라든가 네. 뭐 그 수많은 포스코, 뭐 롯데, 뭐 수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저평가였는데 네. 이익이 몇 배밖에 안 되고 보유한 현금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넷넷 주식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렇게 싼 가격에 형성된 그런 주가였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최근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뭐 철강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적 대비 주가를 보면 여기서 주가가 실적이 꺾인다고 해도 수익 대비 서너 배 안짝의 주가, 6배 안짝의 주가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이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근데 2000년대 초에는 이 한국 경제가 일종의 탄성이 좀 있었죠. 네. 사실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되고 나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우리가 뭐 특히 카드 버블이 터진 다음에는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있었는데 그 외에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장의 동력을 우리가 맞았고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뭐 2000년대 초에 비관론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뭐 모르는 혹은 새로운 동력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긴 힘들어서 네. 지금은 투자할 때 정말 가치 함정도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싼 게 장기적으로 이유가 있는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스타일이 싼 주식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 물가가 높지 않을 때 수혜주라고 봐요. 일단 금리가 낮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 혹은 물가가 적지 않게 높게 유지가 되는 국면에서는 재고가 가진 중요성도 그 이전과 달라지거든요. 네. 내가 네.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자기가 직접 재고를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서 네. 그냥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전통 유통업체들은 내가 사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고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었어요. 재고 들고 있으면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도 전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 차질도 겪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코로나 위기,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가졌던 게 전 재고의 중요성이라고 봐요.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이런 것도 네. 내가 손 닿는데 뭔가 두고 가자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통 산업도 재고라는 게 일종의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들 속에서 이것이 혹시 가치 함정이 아닌지 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큰 기회는 그런 쪽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금 재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그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 아무래도 세계가 블록화되는 분위기, 완벽한 블록화는 안 되겠지만 사실 블록화하면 미국도 손해 아닙니까? 중국에다 물건 팔아 먹어야 되는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완벽한 블록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뭔가 일부는 블록화하려고 하면 재고를 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인플레의 네, 앞으로 비율이고요. 네.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앞으로도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이제 비효율이고 이것이 경제 논리보다는 다른 논리가 경제 활동을 좀 규정짓는 이런 식의 세상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후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화의 후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세계화가 후퇴하겠어 생각하겠지만 네. 그것이 인류의 긴 역사에서 한 30년밖에 안 돼요. 세계화했던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했던 세계화를 보통 2차 세계화라고 부르는데요. 1차 세계화의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네. 한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차 세계화 때는 제국주의 세계화였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세계화는 나라 간의 수평적인 세계화였다면 그때는 유럽과 또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도 이런 구미권에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착취했던 수직적 세계화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완결적인 분업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서로가 이렇게 막 구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전쟁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어요. 네. 나름의 균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더 이상 그 세계화를 통한 효율이 이렇게 나타내기 어려워지니까 1914년에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네. 전쟁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1871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를 그들은 벨 에포크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름다운 시대. 전쟁도 없고 또 굉장히 완결적 분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 혁신이 지금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본질적인 전기, 자동차, 뭐 항공기 이런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평온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질서도 40년이었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3, 40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 세대거든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긴 역사로 보면 한 3, 40년 지속이 되면 뭔가 변화는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상상력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단순히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 최강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밸류 체인이 어마무시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평화의 시대가 2차 평화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계화 평화의 시대가 결국 깨지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저는 그게 1차 세계대전이랑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약해지면서 그 정치적인 갈등이 저는 빚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역시 기존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좀 넓히기가 힘든 조건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국민국가가 된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도 더 가지려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전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의 세상도 뭔가 중국이 자본주의 블록에 들어오면서 아주 싸게 만들고 네. 이런 효과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싸게 못 만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역에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갈등이 음. 어떤 정치적인 균열로 귀결되는 게 일종의 선후관계가 혹은 인과관계가 네.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는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읽은 자료 보니까 중국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국 투자하고 외국 투자, 베트남 투자하듯이 거기도 베트남이나 가구 같은 거는 전부 베트남 다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글로벌리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이 이젠 진짜 아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덕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본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거의 GDP만큼 중국 대중무역수지 흑자를 우리가 장기간 본 나라인데, 근데 일단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가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3개월 연속 적자고, 이것이 이제 중간재를 팔고 하는 교역이고, 그럼 중국의 내수 시장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 그랬는데 우리 이거 어렵다는 것도 입증했잖아요. 한국의 유통업체들 다 손들고 나와버렸고,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는 뭐 여전히 중국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국은 여러 가지로 치러야 될 비용이 아직도 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처럼 중국에서 벌 게 많을 거냐? 물론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제 우리만 하더라도 중국과 맺는 관계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지정학적 갈등의 경제적인 네. 토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제가 정치를 움직인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증시각도 TV 그 시청자분들은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알아들으셨지 않았을까?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그 내공이 어떤 것인지를 일부 드러내게 된 것 같아서 아유, 무슨 너무 말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혹시 저희 그 증시학도 TV 그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뭐 우리가 지정학적 갈등의 세상을 사는데요. 이게 전 세계가 아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일단 극단적 전쟁, 이건 다 같이 죽는 거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냉전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공포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저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국지적인 갈등은 늘 벌어져요. 네. 근데 내 땅에서만 전쟁이 나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벌떡 일어났고, 네. 뭐 경제 지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신분 세탁이 됐잖아요. 네. 전범국에서 미국의 반공 파트너가 됐고, 네. 월남전은 또 우리가 또 굉장히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 토대가 됐죠. 네.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그때 그렇죠. 성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레바논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레바논 주식이 뭐 글로벌 시장에선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왜 올라가나 보면 거기 앞바다에서 그 천연가스 자원이 그 발견됐대네요. 그 지금 러시아가 가스 가지고 이제 유럽과 밀당을 하는데 중동이면 유럽과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전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어딘가에선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정학의 재편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날의 칼인데 뭐 100% 악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투자는 여기서도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뭐 저 역시도 뭐 그런 사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머리를 좀 유연하게 우리가 3, 40년 동안 봤던 질서가 매우 익숙하지만 긴 역사로 보면 그 정도 진행되면 또 반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네.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증시학독이 투자인사이트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